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의료 기록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2026년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 유럽의 초호화 스폰서관 앞에서는 저체온 환자가 속출했는데 바로 옆 한국과 나비 KM 대기줄에서는 단 한 건의 응급 이송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러 국가 선수들까지 선수촌을 빠져나와 한국 휴식존으로 향한 초유의 상황. 결국 IOC 긴급 청문회까지 소집됐고 의학 데이터가 공개되자 전 세계가 침묵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했길래 안전의 기준을 바꿔버린 걸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그날 밀라노 올림픽 현장에서 세 번째 환자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 걸 보면서 전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추위 때문이 아니라고요. 같은 추위, 같은 바람 아래에서 바로 옆 한국 전시관에서는 단 한 명도 쓰러지지 않았거든요. 대체 뭐가 다른 걸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한나 슈미트입니다. 나이는 35이고요. 독일 미넨에서 응급의학을 전공한 뒤 12년째 국제 행사 의료 현장을 뛰고 있죠.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는 국제의무지원팀 책임자를 맡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꽤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독일식 응급 체계라는 게 유럽에서 표준 취급을 받거든요. 매뉴얼대로 하면 사고는 통제 가능하다. 전 그렇게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개막 사흘 전 밀라노 시내 중심에 자리 잡은 유럽 대형 후원관이 화려하게 문을 열었어요. 이 후원관은 유럽의 전통과 격식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높은 천장의 대리석 바닥, 고전 음악이 흐르는 로비, 입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죠. 유럽 각국의 문화재와 예술 작품이 전시돼 있었고 올림픽 기간 가장 인기 있는 관람 장소로 이미 소문이 나 있었어요. 문제는 개장 첫날부터 터졌습니다. 2월 밀라노의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7도를 오갔어요. 후원관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2km를 넘게 늘어섰는데 동선이 완전히 꼬여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야외에서 1시간, 길게는 2시간 넘게 서 있어야 했어요. 바람막이 하나 없는 개활지에서요. 첫날 오후 70대 이탈리아 남성이 대기줄에서 쓰러졌습니다. 저체온 증세였죠. 저희 의료팀이 곧바로 달려갔고 응급보온 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1시간 뒤에 또 한 명. 이번엔 50대 여성이었는데 현기증과 함께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전 운영 총괄 담당자를 찾아갔어요. 마르코 발렌티라는 이름의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단정한 정장 차림에 늘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었죠. 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장시간 야외 대기는 명백한 의료 위험 요소라고요. 동선을 분산하고 중간중간 휴식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마르코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 행사는 유럽의 품격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했어요. 줄을 해체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휴식 공간 같은 걸 들이밀면 격식이 깨진다는 거였죠.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지고 있는데 품격 타령이라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같은 거리,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한국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줄이 길었어요. 아니, 솔직히 유럽 후원관보다 더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한국 전시관 쪽에서는 의료 호출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전 처음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관람객 수가 적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죠. 그날 밤 의무실에서 하루치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유럽 후원관 주변 의료 신고 5건, 그중 이송 2건. 한국 전시관 주변 의료 신고 0건. 같은 기온, 같은 시간대, 불과 300m 차이인데 이 격차가 설명이 안 됐어요. 뭔가 다른 게 있다. 전 그때 처음으로 한국 전시관 쪽을 제대로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안에서 제가 목격하게 될 것들은 12년간 현장을 뛴 제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일부러 한국 전시관 대기줄 끝에 가서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전 한국 전시관 대기줄 끝에 섰습니다. 의료팀 조끼를 입고 있었으니 순찰 중이라고 하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순수한 호기심이었어요. 같은 추위에서 왜 이쪽만 환자가 없는 건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줄은 이미 꽤 길었습니다. 대략 2km는 됐을 거예요. 개장 시간이 10시였으니까 최소 2시간은 서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유럽 후원관 쪽이었다면 벌써 저체온 위험 경고를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쪽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 눈에 들어온 건 줄의 모양이었습니다. 일직선이 아니었어요. 대기줄이 곡선으로 구부러지면서 중간중간 작은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공간마다 바람을 막아주는 가림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천막이 아니라 사람 키보다 조금 높은 반투명 벽 같은 거였는데 바람은 확실히 차단하면서도 안에서 바깥이 보이게 돼 있었어요.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추위는 줄어드는 구조였죠. 전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동선 자체를 설계한 거구나. 두 번째로 이상했던 건 줄이 2km인데 사람들이 별로 지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줄을 따라 걸으면서 보니까 대기줄 중간중간에 작은 체험 공간들이 배치돼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한국 전통 놀이를 할 수 있게 해놨고 다른 쪽에는 간단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에서 빠져나와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전 의아했어요. 줄에서 나가면 순서를 잃는 거 아닌가. 그때 옆에 서 있던 젊은 부부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저기 나가면 순서가 밀리지 않느냐고요. 남편 쪽이 웃으면서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에 대기 번호와 예상 입장 시간이 떠 있었습니다. 자기 순서가 가까워지면 알림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줄에 계속 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였죠. 전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줄을 없앤 게 아니라 줄에 묶여있는 시간을 없앤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줄을 따라 더 앞쪽으로 걸어가는데 한국 전시관 직원 2명이 작은 수레를 끌고 대기줄 사이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레 위에는 핫팩이 가득 담긴 바구니와 보온병이 놓여 있었어요. 직원이 줄 선 사람들에게 하나씩 핫팩을 건네면서 따뜻한 차도 한 잔씩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카페도 아니고 대기줄에서 차를 나눠준다고요. 전 솔직히 처음엔 좀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의료인의 눈으로 보면 이건 과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거였어요. 저체온증 초기 증상은 체표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시작되는데 손끝과 발끝부터 감각이 둔해지거든요. 핫팩 하나가 그걸 막아줍니다. 따뜻한 음료는 심부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전 12년간 현장에서 응급처치만 했지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미리 손을 쓰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독일식 응급체계는 사고가 터진 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애초에 사고가 안 터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오래 멈춰서서 지켜본 장면이 있었어요. 대기줄 중반쯤에 70대로 보이는 노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쪽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걸 본 한국 직원이 바로 다가갔어요. 직원은 노부부에게 뭔가를 설명하더니 두 분을 대기줄에서 빼서 근처에 마련된 별도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는 난방이 되는 작은 텐트 같은 곳이었는데 의자도 있고 따뜻한 음료도 준비돼 있었어요. 전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죠. 저분들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순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요. 입장 시간이 되면 여기서 바로 모셔다 드린다고요. 전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어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줄을 서는 행위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생각한 거였으니까요.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받아들고 연신 고맙다고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유럽 후원관에서는 품격 때문에 휴식 공간을 만들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사람이 편해야 한다는 게 가장 먼저였던 거예요. 격식 따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먼저였어요. 그날 저녁 전 다시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유럽 후원관 의료신고 7건, 이송 3건. 한국 전시관 의료신고 0건.
이틀째 같은 결과였어요. 전 보고서 하단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 전시관 운영 방식 정밀 분석 필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이게 그저 운영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례 정도로 보고서에 남기면 되겠지 하고요. 하지만 사흘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유럽 후원관에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무전기에서 긴급 호출이 들어왔어요. 유럽 후원관 북쪽 출입구 다수 환자 발생. 전 뛰었습니다. 의료 가방을 움켜쥐고 300m를 전력으로 달렸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전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어요. 대기줄 앞쪽, 그러니까 곧 입장할 수 있는 구역에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7명이 거의 동시에 쓰러지거나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입술이 파래져 있었고 손을 잡아보니 얼음장이었어요. 저체온 증세가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나중에 파악한 원인은 이랬습니다. 그 구역은 후원관 건물과 건물 사이 좁은 통로였는데 바람이 양쪽에서 불어와 체감 온도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최소 1시간 반을 서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움직이지 못하고요. 앞쪽이라 이제 곧 들어간다는 기대감에 아무도 줄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가장 위험한 조합이었습니다. 극심한 추위, 장시간 정지 상태, 그리고 곧 끝난다는 심리적 방심까지. 전 즉시 팀원 넷을 호출하고 현장 분류를 시작했어요. 가장 심한 건 60대 후반의 프랑스 여성이었는데 의식이 흐려지면서 말이 어눌해지고 있었습니다. 심부 체온이 34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정상이 36도 5에서 37도 사이니까 이건 중등도 저체온증에 해당했죠. 전 보온 담요로 감싸고 가온 수액을 연결하면서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6명은 경증이었지만 하나같이 손끝 감각을 잃었거나 근육 경직이 와 있었어요. 전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핫팩을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쪽에 대주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하고 절대 문지르지 말라고요. 저체온 상태에서 피부를 문지르면 차가운 혈액이 심장으로 급격히 돌아가면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40분 정도 걸려서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이송 1명, 현장 치료 6명, 추가 환자 없음. 의료 대응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재난이었으니까요. 전 이틀 전에 이미 경고했잖아요. 동선을 분산하라고 휴식 공간을 만들라고. 그 분노를 안고 마르코를 찾아갔습니다. 마르코는 후원관 관리실에 있었어요. 전문을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7명이 동시에 쓰러졌다고요. 이건 운영 구조의 문제라고요. 지금 당장 대기 동선을 바꿔야 한다고요. 마르코의 반응은 전 예상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의료팀이 대기 위험을 과장한 거 아니냐고요. 기온이 좀 낮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쉽게 쓰러지진 않는다고요. 관람객들이 개인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거라고요. 전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쓰러진 사람 탓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전 목소리를 높였어요. 의학적으로 영하 12도 체감 온도에서 1시간 반 이상. 정지 상태로 서 있으면 누구나 저체온 위험에 노출된다고요. 이건 개인 건강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라고요. 마르코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마디를 더했죠. 행사 품격을 유지하는 게 자기 책임이고 의료적 과잉 반응으로 관람객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요. 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밖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장면, 의료팀이 뛰어가는 장면, 파란 입술로 담요에 쌓여있는 노인의 얼굴. 영상 제목은 이랬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행사장에서 관람객 집단 쇼크, 운영 실패 아니냐. 댓글이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어요. 조직위원회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렸고 각국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전 그날 밤 의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보고서를 쓰고 있었는데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무력감 때문이었죠. 경고했고 경고가 무시됐고 결국 사람이 다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한국 전시관은 오늘 어땠을까? 보고서 파일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한국 전시관 주변 의료 신고 0건. 사흘째 0건이었어요. 같은 밀라노, 같은 영하의 기온, 같은 시간대에 운영되는 행사장인데요. 전 숫자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식 응급체계가 자랑인 저였어요. 사고가 나면 3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고 5분 안에 환자를 분류하고 10분 안에 이송 결정을 내리는 게 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시관에서는 그 능력이 필요 없었어요. 사고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전 그때 처음으로 불편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자랑하는 건 사고에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이지 사고를 막는 능력은 아닌 거 아닌가? 다음 날 아침, 전 한국 전시관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순찰이 아니었어요. 배우러 간 거였죠. 하지만 전 그때 몰랐습니다. 한국 전시관의 진짜 비밀은 핫팩이나 앱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걸요. 운영 총괄 담당자 한 사람이 전에게 보여준 것은 전 12년 현장 경험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전혀 예상 못한 곳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선수촌이었습니다. 대회 나흘째 각국 의료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접수됐어요. 선수들 컨디션이 평소와 다르다는 거였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근육 피로 회복이 느리고 경기 당일 아침에 몸이 무겁다고 호소하는 선수가 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종목도 다양했어요. 피겨, 쇼트트랙, 바이애슬론, 스켈레톤까지. 국적도 제각각이었고요. 전 처음엔 고도 적응 문제인가 싶었어요. 밀라노가 해발 120m 정도라 고도 영향은 크지 않지만 유럽 내륙의 건조한 겨울 공기와 시차가 겹치면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원인은 좀 더 복합적이었습니다. 선수촌 식당의 메뉴 구성이 문제였어요. 올림픽 선수촌 식당은 보통 세계 각국의 요리를 제공하는데 이번 밀라노 대회는 이탈리아 측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고급 식재료를 쓴 코스 요리 위주였어요. 뷔페라고는 하지만 메뉴 대부분이 무겁고 기름진 유럽식이었죠. 파스타, 리소토, 치즈, 육류 중심. 맛은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경기를 앞둔 선수에게 필요한 건 맛이 아니라 빠른 소화와 효율적인 에너지 보충이거든요. 거기에 추위까지 겹쳤어요. 선수촌에서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셔틀 대기 시간이 길었고 실내 난방도 유럽식이라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서 선수들 몸이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전 어느 날 오후에 정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전시관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는데 선수촌 공식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3355 한국 전시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올림픽 선수들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이 아닌데 선수가 외부 전시관에 가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그것도 서로 다른 국적의 선수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 호기심에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국 전시관 뒤편에 작은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전시관 본관과는 살짝 떨어진 곳인데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안쪽이 의외로 넓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본 풍경에 전 멈춰 섰습니다. 선수 대여섯 명이 바닥 난방이 된 공간에 앉아 있었어요. 신발을 벗고 두꺼운 양말 차림으로요. 한쪽에서는 따뜻한 국물이 나오는 간이 식사 공간이 있었는데 투명한 그릇에 담긴 맑은 국물과 밥, 그리고 김치 같은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상차림이었죠. 하지만 선수들은 그걸 정말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전 그중 한 명을 알아봤습니다. 노르웨이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제가 선수촌에서 한번 체온 측정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전 슬쩍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요? 그 선수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동료한테 들었다고요. 여기 오면 몸이 풀린다고, 발바닥부터 따뜻해진다고요. 선수촌 식당 음식은 무겁고 속이 더부룩한데 여기 국물은 마시면 속이 편해진다고요. 그래서 경기 전날이면 몰래 빠져나와서 여기 온다고 했습니다. 전 주위를 둘러봤어요.
캐나다 쇼트트랙 선수, 스위스 스켈레톤 선수, 일본 피겨 선수까지 있었습니다. 국적도 종목도 다른 선수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서 바닥에 앉아 국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입소문만으로 이 작은 공간이 선수들의 비공식 회복 장소가 된 거였습니다. 전 바닥을 만져봤어요. 따뜻했습니다. 온돌이라는 한국식 바닥 난방이었죠. 유럽에서는 보통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데우는데 그러면 위쪽은 덥고 아래쪽은 차갑거든요. 발이 항상 시려워요. 그런데 여기는 바닥부터 열이 올라오니까 발끝부터 몸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지는 거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원리예요. 근육 이완과 피로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 국물이요. 전 한 그릇을 얻어먹어봤습니다. 솔직히 특별한 맛은 아니었어요. 맑은 소고기 국물에 무와 파가 들어간 단순한 국이었는데 한 모금 마시니까 위장에서 따뜻함이 번지면서 몸 전체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선수촌 식당의 크림 파스타나 치즈 리소토와는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가벼운데 속이 편했어요. 에너지 효율로 따지면 이쪽이 훨씬 나았죠. 전 한국 전시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공간은 대체 뭐냐고요? 원래 계획에 있던 거냐고요? 직원이 대답했어요. 원래는 한국관 운영 직원들 휴게실이었다고요. 그런데 올림픽 시작하고 나서 선수 몇 명이 찾아와서 쉬어가도 되겠냐고 물었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개방하게 됐다고요. 전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수십억을 들여 호화로운 선수촌 식당을 만들었는데 선수들은 한국 전시관 뒤편 작은 방에서 바닥에 앉아 국물을 마시며 회복하고 있었어요. 값비싼 코스 요리가 아니라 따뜻한 바닥과 맑은 국물 한 그릇이 선수들의 몸을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관점의 문제였습니다. 뭘 보여줄 것인가가 아니라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먼저 생각했느냐의 차이였죠. 전 그날부터 한국 전시관 운영 방식을 더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보고서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국제 행사 의료 운영의 새로운 참고 사례가 될 수 있겠다고요. 하지만 전 너무 순진했던 겁니다. 제가 한국 전시관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쪽 귀에도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후원관 측에서 전혀 예상 못한 공격이 날아온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어요. 엿새째 되던 날 아침, 전 의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불편한 게 섞여 있었죠. 전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다들 말을 아꼈어요. 그냥 오늘 아침 회의에 참석해보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유럽 후원관 운영 총괄 마르코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정장 차림의 사람 2명이 더 있었습니다. 한 명은 후원 기업 법무 담당이었고 다른 한 명은 올림픽 조직위원회 규정심사관이었어요. 전자리에 앉으면서 직감했습니다. 이건 일반 회의가 아니라고요. 마르코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한국 전시관의 대기 관리 방식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고요. 전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대기 관리가 뭐가 문제라는 거죠? 법무 담당자가 서류를 꺼내면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 전시관이 운영하는 대기 순번 관리 체계가 국제 행사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람객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고 건강 상태를 수집하는 행위가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게다가 고령 관람객을 별도 공간으로 분리한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 면허 없이 의료 판단을 내린 것이 된다는 논리까지 붙였습니다. 전 듣고 있으면서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핫팩을 나눠주고 차를 건네고 할머니를 따뜻한 곳으로 모셔다 드린 게 불법이라고요. 사람이 쓰러지지 않게 미리 손을 쓴 게 규정 위반이라고요. 하지만 마르코의 전략은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항의한 게 아니라 이미 움직여 놓은 게 있었어요. 그날 오후 유럽 현지 언론 2곳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비슷했어요. 한국 전시관의 관람객 관리 방식, 개인정보 침해 논란.
기사 내용은 마르코 측이 제기한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쓴 수준이었죠. 한국 전시관이 관람객의 건강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는 유럽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식이었어요. 기사가 퍼지는 속도는 빨랐습니다. 댓글란에는 벌써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었고 한국 전시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전 기사를 읽으면서 이가 갈렸습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한쪽 주장만 실은 기사였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저였습니다. 그날 저녁 의료팀 부팀장인 프랑스인 동료 줄리앙이 전을 찾아왔어요. 줄리앙은 평소에 농담을 잘하는 가벼운 성격인데 그날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위쪽에서 얘기가 나온다고요. 한나가 한국 전시관 쪽을 자주 드나들면서 의료팀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전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중립성 훼손이라니요. 전 의료인으로서 더 나은 운영 사례를 관찰한 것뿐이었어요. 한국 편을 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데이터가 말해주는 사실을 기록한 것뿐이었는데요. 줄리앙이 더 말했어요. 마르코 측에서 조직위원회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다고요. 의료팀 책임자가 한국 전시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유럽 후원관에 대한 의료 보고서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전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제가 작성한 의료 보고서, 그러니까 유럽 후원관 운영 방식에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그 보고서를 무력화하려는 거였습니다. 저를 한국 편에 선 사람으로 만들면 제 보고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요. 전 그날 밤 의무실에서 혼자 오래 앉아 있었어요. 선택지가 두 개였습니다. 입을 다물고 조직에 남거나 진실을 말하고 모든 걸 걸거나. 12년간 쌓아온 경력이었어요. 국제의료지원팀 책임자라는 자리 쉽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잘못 건드리면 다음 올림픽 의료팀에는 이름조차 올리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의사였어요. 사실 앞에서 입을 다무는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한국 전시관의 대기 관리 기록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한국 측 운영팀은 놀랍도록 투명했어요. 요청한 지 3시간 만에 전체 운영 기록을 넘겨줬습니다. 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대기 순번 관리 체계는 관람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도 강제로 등록시키지 않았어요. 개인정보라고 할 만한 것은 수집되지 않았고 위치 추적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입장 순서를 알려주는 알림 기능이 전부였어요. 고령 관람객별도 안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강 정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 관람객이 직접 힘들다고 말하면 휴식 공간으로 안내한 거였어요. 자발적 자가 신고 방식이었죠. 의료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안내와 배려였습니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전 기록을 다 확인한 뒤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도가 아니었어요. 쓸쓸함이었습니다. 사람을 배려한 행동이 왜 공격의 대상이 돼야 하는 건지 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누군가가 핫팩을 건네고 따뜻한 차를 나눠주고 할머니를 따뜻한 곳으로 모셔다 드렸는데 그게 불법이 될 뻔한 거잖아요. 전 그 기록들을 모두 정리해서 별도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아직 쓸 곳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건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틀 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긴급 통보가 날아왔어요. 공식 청문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 이름이 증인 목록에 올라 있었죠. 청문회 이틀 전이었어요. 전 통보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긴급 안전운영 청문회. 안건은 한국 전시관 관람객 관리 체계의 규정 적합성 검토. 증인 목록에는 유럽 후원관 운영 총괄 마르코 발렌티, 한국 전시관 운영 책임자, 그리고 국제의무지원팀 책임자 한나 슈미트. 제 이름이었습니다. 전 통보서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증인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눌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청취가 아니었어요. 국제 무대에서 한쪽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의료팀 책임자로서 객관적 사실만 말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쪽이 조여왔어요. 객관적 사실이 한쪽에 유리하면 결국 편을 든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청문회 전날 밤 전 자료를 정리하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지난 여드레 동안의 의료 기록, 현장 관찰 메모, 한국전시관에서 받은 운영 기록, 기온과 체감 온도 데이터, 환자 발생 위치와 시간대별 분석까지. 전부 숫자였어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새벽 4시쯤 전자료 정리를 마치고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야 하는 이유가 뭘까?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유럽 후원관을 공격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전 의사였고 사실을 말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사람이 쓰러지는 현장을 보고 입을 다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밀라노 시내 올림픽 조직위원회 본부 3층 회의실. 전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죠. 회의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중앙에 조직위원회 위원 5명이 앉아 있었고 양쪽에 증인석이 마련돼 있었어요. 마르코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까지 매고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죠.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이 자리를 위해 준비를 많이 했구나. 한국전시관 운영 책임자도 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이름은 박서연이었어요. 전 한국전시관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도 이 사람과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등은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어요. 먼저 마르코가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마르코는 준비한 자료를 꺼내며 조목조목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전시관의 대기관리 체계가 관람객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 고령자를 별도 공간으로 분리한 행위가 무면허 의료 판단에 해당할 가능성, 그리고 이런 체계가 다른 전시관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까지.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습니다. 하나하나가 계산된 공격이었어요. 특히 마르코가 마지막에 던진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바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영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국제 행사에서의 의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요. 한국전시관이 의료적 권한 없이 관람객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고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요.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펜을 꽉 움켜쥐었어요. 의료 안전을 위협한 건 한국전시관이 아니라 당신이잖아요. 사람이 쓰러지는데 품격 타령을 한 사람이 누군데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전 간신히 삼켰습니다. 아직 제 차례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은 한국 측 발언이었어요. 서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그때 서연 씨의 손을 봤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지 않았어요. 서연 씨는 한국전시관의 운영 기록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대기 순번 체계는 자발적 참여 방식이며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없다는 것. 고령자 안내는 관람객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건강 상태를 판단하거나 의료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전 이미 확인한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 씨의 발언이 끝나고 나서 위원 한 명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관람객이 힘들다고 말한 걸 근거로 휴식 공간으로 안내한 건 넓게 보면 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 아니냐고요. 의료적 판단과 일반적 배려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고요. 서연 씨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전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추운 날 할머니가 힘들다고 하면 따뜻한 곳으로 모시는 게 의료 행위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배려입니까? 그게 전부였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위원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하는 게 보였습니다. 마르코 쪽 법무 담당자가 뭔가 메모를 하고 있었고요. 분위기가 아직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위원장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의료팀 책임자로서의 소견을 말해달라고요. 전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괜찮았습니다. 전 준비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하지만 아직 말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전 잠깐 마르코를 받고 서연 씨를 받고 위원들을 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지난 8일간의 의료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요. 전 그 순간 12년 경력을 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발언이 끝나면 어떤 결과가 오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숫자가 있었으니까요. 숫자는 편을 들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할 뿐이죠. 전 첫 번째 데이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 테이블 위에 펼친 자료의 첫 장을 가리켰어요. 8일간의 현장 의료 기록 종합 분석이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천천히 시작했어요. 대회 개막 이후 8일 동안 유럽 후원관 주변에서 발생한 의료 신고는 총 32건입니다. 이 중 병원 이송이 9건, 현장 치료가 23건이었습니다. 증상은 저체온증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신이 8건, 탈수 및 기타 증상이 6건이었습니다. 위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 이어서 말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전시관 주변에서 발생한 의료 신고는 총 2건입니다. 2건 모두 전시관과 무관한 지나가던 행인이었으며 한국전시관 관람객 관련 의료 신고는 0건이었습니다. 8일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전 그 침묵 속에서 두 번째 자료를 꺼냈어요. 두 전시관의 1일 평균 관람객 수는 거의 동일합니다. 유럽 후원관이 하루 평균 약 9,000명, 한국 전시관이 하루 평균 약 8,500명이었습니다. 기온과 체감 온도도 동일한 조건이었고 두 전시관 사이 거리는 300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의료 신고율은 유럽 후원관 대비 한국 전시관이 80% 이상 낮았습니다. 전 잠깐 말을 멈추고 위원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몇 명은 고개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충격적이었던 거죠. 전 계속했어요. 저는 의료인으로서 이 격차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3가지였어요. 첫째, 대기 동선의 설계. 한국 전시관은 대기줄 자체에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곡선 동선으로 체감 노출 시간을 줄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영하 환경에서 바람에 직접 노출되는 시간이 10분 줄어들면 저체온 위험이 약 30% 감소합니다. 전 3번째 자료를 펼쳤어요.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체감 온도 비교 데이터였습니다. 유럽 후원관 대기줄 북쪽 구간의 평균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였습니다. 건물 사이 통로에서 바람이 가속되는 구조 때문이었죠. 반면 한국 전시관 대기줄의 평균 체감 온도는 영하 7도였어요. 실제 기온은 같았지만 바람막이 하나로 체감 온도가 5도나 차이가 났던 겁니다. 위원장이 메모하던 펜을 멈추고 전을 바라봤어요. 전 이어서 말했습니다. 둘째, 체온 관리 개입의 시점입니다. 한국 전시관은 핫팩과 따뜻한 음료를 대기줄에서 미리 제공했습니다. 이건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인 저체온 예방 조치예요. 핫팩 하나가 체표면 온도 하락을 2도에서 3도 정도 지연시킵니다. 따뜻한 음료 한 잔이 심부 체온 유지에 기여하고요. 이건 치료가 아니라 예방입니다. 그리고 예방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의료 면허가 필요한 행위가 아닙니다. 전 그 대목에서 마르코를 잠깐 봤어요. 마르코의 표정이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전 시선을 다시 위원들에게 돌렸어요.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배려입니다. 한국 전시관은 고령 관람객이 스스로 힘들다고 말하면 난방이 되는 별도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것은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추운 날 힘들어하는 분을 따뜻한 곳으로 모시는 행위입니다. 전 이 행위가 의료적 월권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배려이며 정확히 말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안전조치입니다. 전 자료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12년간 국제 행사 현장에서 응급의료를 담당해왔습니다. 독일에서 훈련받았고 유럽식 응급체계를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사고가 나면 3분 안에 도착하고 5분 안에 분류하고 10분 안에 이송한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현장에서 전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가장 좋은 응급 의료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전시관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저는 한국 전시관의 운영 방식이 정답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전 발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할 말을 다 했으니까요. 회의실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위원들이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어요. 마르코 쪽 법무 담당자가 뭔가 반박을 준비하는 듯 서류를 뒤적거렸지만 마르코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마르코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진 게 보였어요. 한국 측 서연 씨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울고 있는 건가? 아니었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은 마른 채였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꽉 물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참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20여 분간의 위원 협의가 끝나고 위원장이 최종 발언을 했어요. 위원장은 먼저 한국 전시관의 운영 방식에 대해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선언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주장은 근거 불충분, 의료행위 월권 주장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각각 기각됐어요. 그리고 위원장이 덧붙였습니다. 이 말이 전에게 가장 깊이 남았어요. 위원장이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면서 천천히 말했거든요. 이번 사안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규정 위반 여부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국제 행사에서 관람객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한국 전시관의 운영 방식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모범 답안을 보여줬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이 사례를 향후 국제 행사 안전 운영 가이드라인에 참고 기준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긴장이 풀린 거였습니다. 여드레 동안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서연 씨가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서연 씨가 전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라고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전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요. 감사할 건 없다고요. 서연 씨가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사실을 말해주신 것 자체가 감사한 거라고요. 전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전 고개를 돌려 복도 끝을 향해 걸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격받는 동안에도 반격하지 않았어요. 불법이라고 몰릴 때도 언론에 부정적 기사가 날 때도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람을 챙기고 핫팩을 나누고 할머니를 따뜻한 곳으로 모셨어요. 그 묵묵함이 결국 답이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대회가 끝나기까지 이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전 한국 전시관에서 이번 여정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대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폐막식 전날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밀라노 시내를 하얗게 덮었어요. 아침에 숙소를 나서니 거리가 고요했습니다. 열흘간의 축제가 끝나간다는 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발걸음도 어딘가 느려져 있었고 곳곳에 걸린 올림픽 깃발 위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죠. 전 마지막 순찰을 돌기로 했어요. 의료팀 책임자로서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유럽 후원관을 먼저 들렀어요. 청문회 이후 운영 방식이 조금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기줄 중간에 간이 휴식 공간이 생겼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는 부스도 하나 들어섰더군요. 마르코가 직접 지시한 건지 위에서 내려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청문회 이후로 유럽 후원관 주변 의료 신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거였습니다. 바뀐 건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바람막이 몇 개, 의자 몇 개, 따뜻한 차 한 잔. 그 작은 것들이 사람을 살린 거였죠. 전 발걸음을 한국 전시관 쪽으로 옮겼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철수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전시물들이 하나씩 포장되고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 입구 쪽에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서연 씨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서연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마침 잘 오셨다고요. 드릴 게 있다고요. 서연 씨가 전을 전시관 뒤쪽으로 안내했어요.
며칠 전 선수들이 국물을 마시며 쉬던 그 온돌방이었습니다. 이미 짐이 반쯤 정리돼 있었는데 한쪽 벽에 기대어 놓인 커다란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연 씨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전 의아해서 물었죠. 이게 뭐냐고요? 서연 씨가 대답했어요. 의료팀에 드리려고 모은 거라고요. 한국 전시관 직원들이 한 장씩 쓴 감사 편지라고요. 전 멈칫했습니다. 감사 편지요. 왜요? 전 되물었어요. 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사실을 말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있다고요. 한나 씨가 처음부터 우리를 관찰하러 왔을 때 우리는 알고 있었다고요. 의료팀 책임자가 우리 전시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요. 근데 한나 씨는 한 번도 우리를 평가하듯 보지 않았다고요. 배우려는 눈이었다고요. 그게 우리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다고요. 전 편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거기 담긴 마음의 무게였어요. 전 봉투를 안고 서서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가 덧붙였어요. 우리가 한 건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건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봐주시더라고요.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배고프면 밥 한 끼 챙겨주고 힘들어하면 쉴 곳을 내주는 거. 한국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올라왔어요. 전 12년간 전 세계 행사 현장을 다녔습니다. 런던 올림픽, 리우 월드컵, 도쿄 올림픽, 카타르 월드컵까지. 수많은 나라의 운영 방식을 봤어요. 어떤 나라는 기술로 승부했고, 어떤 나라는 자본으로 승부했고, 어떤 나라는 규모로 승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걸로 승부한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한국이 한 것을 돌이켜보면 거창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아니었어요. 바람막이를 세우고 핫팩을 나누고 국물 한 그릇을 끓이고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고 할머니를 편한 곳으로 모시고 기다리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게 신경 써준 거였어요. 이것들은 전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지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뭘 해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한 거였어요. 전 독일에서 자랐고 독일식 사고방식으로 훈련받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한다. 사고가 나면 대응한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게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배웠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뭘 할 수 있을까?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건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점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관점의 뿌리에는 뭔가 깊은 게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한국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당연하다는 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몸에 배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추운 날 옆 사람이 떨고 있으면 내 것을 나눠주는 게 당연한 나라. 밥 한 끼를 같이 먹는 게 인사인 나라. 남이 힘들어하면 모른 척 못하는 사람들. 전 그걸 열흘 동안 매일 봤습니다. 핫팩을 건네는 직원의 손에서, 국물을 퍼주는 아주머니의 미소에서, 할머니 팔을 잡고 휴식 공간으로 걸어가는 젊은 직원의 뒷모습에서요. 전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서 편지들을 하나씩 읽었어요. 한국어로 쓰인 것도 있었고 서툰 영어로 쓰인 것도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 비슷했어요. 한나 씨가 우리를 봐줘서 고맙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고맙다는 거였죠. 전 마지막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번 대회가 끝나면 전 국제 행사 안전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참여할 겁니다. 거기에 한국 전시관의 운영 방식을 정식으로 반영하겠다고요. 바람막이, 대기시간 관리, 취약계층 선제 배려, 체온 유지 조치. 이 모든 것들을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기준에 넣을 겁니다. 이건 한국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음 올림픽에서, 다음 월드컵에서, 다음 국제 행사에서 사람이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전 열흘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관심도 없었어요. 독일식이 최고라고 믿었고 유럽 기준이 세계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밀라노의 영하 날씨 속에서 핫팩 하나와 국물 한 그릇이 제 세계관을 바꿔놨어요. 전 오늘 한 나라가 아니라 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살리겠다는 마음. 쓰러진 다음에 일으키는 게 아니라 쓰러지기 전에 손을 내미는 마음. 그 마음이 숫자로 증명됐고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았고 이제 세계의 기준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르쳐 준 건 명확했어요. 가장 위대한 의료는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고 가장 위대한 운영은 통제가 아니라 배려라는 것. 그리고 그 배려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옆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추운 날 누군가가 건넨 핫팩 한 개, 힘들 때 내민 국물 한 그릇, 말없이 옆에 서 있어 준 누군가의 존재. 그런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